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바른정당이 다음 주 월요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당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죠. 오늘 오전에 9명의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요. 내일 모레 그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게 되면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고 11석짜리 미니 정당의 신세가 될 상황입니다. 자, 이런 최대 위기에 봉착한 당,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당대표 과연 누가 적합할까요? 바른정당이 주관하고 KBS, MBC, SBS가 공동 생중계하는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 지금부터 90분 동안의 토론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4명의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맨 왼쪽부터 정문원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 유승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그리고 박유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박유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후보 나오셨습니다. 4번 타자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 후보 모두 지금 마음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그럴수록 아마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정문원 후보부터 1분 30초씩 시간 드리죠.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정문원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진짜 보수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감별법은 간단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느냐 아니면 불의를 덮고 가려 하느냐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불의에 항거해서 탄생한 진짜 보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햄릿의 고민입니다. 바른정당의 고민이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무너졌다 해서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개혁을 성취하느냐, 어떻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보수를 재건하느냐입니다. 어차피 떠나실 분들은 떠나셔야 합니다. 같은 밥을 먹던 식구로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 보수의 길, 우리 모두 함께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길, 저 정문원이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불과 9개월 전 지난 1월에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고 같이 시작한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1월에 그 엄동설 안에 새로운 보수를, 개혁 보수를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 원칙, 그 가치, 그 초심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쉽고 편하게 죽는 길 가지 않겠습니다. 어려워도 그 어려움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 개혁 보수의 길을 반드시 동지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만 믿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당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들 개혁 보수의 불씨, 희망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 생명을 다 바쳐서 이 개혁 보수의 가치, 이 길, 이 원칙, 이 초심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박유근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 자금의 지금 정치 상태가
지금 눈만 뜨면 물고 뜯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이 보수인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우리 바른정당 우리 바른정당이 9개월 전부터 이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을 갔지만 개혁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바른한국당도 자유한국당도 현재 10%대 그리고 우리 바른정당도 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는 산무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상호 존중의 정치, 민생을 여는 정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이게 전부 하나도 없는 산무의 시대의 정치였습니다. 이 경륜 많고 또 경험 많은 이 박용우 의가 이 상호 존중하는 정치, 민생을 여는 정치, 미래를 여는 정치를 꼭 우리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고 이 방향을 바꿔놓겠다는 그런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하태경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오늘 9분의 바른정당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야속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산하려고 하니까 서청원 의원이 네 돈 받은 거 내 안다. 폭로할게 하니까 홍준표 대표 지금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친박 청산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테 맡긴다.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의원들 받으려고 친박 의원들 쫓아내는 일은 없다. 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는 완전히 없는 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이미 송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를 뭐 엄청난 상품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지금 보수 통합 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수 통합이 아니라 수구 통합입니다. 낡고 부패한 세력의 야합일 뿐입니다. 부활의 길이 아니라 보수 부활의 길이 아니라 보수가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낡고 부패한 수구 통합이 아니라 보수의 교체입니다.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보수 교체, 개혁 보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제1야당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기 시대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에 2분씩 이번엔 순서상 유승민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오전에 9명의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뭐 예견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이 크실 텐데 그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 각 후보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제 11석짜리 당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오늘 9분의 탈당은 개인적인 섭섭함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정말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자유한국당이 107석인데 9분이 가면 116석입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지방선거를 이기는데 중요하냐. 정치에서 숫자, 세력이 중요하다는 말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 세력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에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국민의 그런 마음을 얻지 않으면 이 숫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9분 탈당하고 이제 11명 남았습니다. 뭐 나머지 분들도 또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약속했던 개혁보수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그런 정치 해보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다 팽개치고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 저는 국민들께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남아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이 동지들, 또 우리 사무처 식구들, 남아있는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처음 해보고 싶었던 그 길을 저희들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정말 다음 선거에서 어느 누구가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가치를 지켰는지 꼭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당이 많이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생명을 던져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박유건 후보 시작하시죠. 예.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 오늘 정말 저도 아침에 우리 전주 출신인 정운찬 우리 국회의원님이시고 우리 당 전 최고위원님이신 전화를 받고 우리 현지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한 3명이 이 후보를 사퇴를 하고 전당대회를 한 달 밀자 이래 하면은 그분들도 안 나간도록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 걸 하자. 이래서 제가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면은 어떤 길도 가겠다. 이래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차에 타고 올라오면서 10시에 제가 그렇게 고대했던 이 탈당파의 선언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정운찬 의원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그런 게 무의미하게 되고 한낱 필요 없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건 아니다. 이래서 우리 바른당이 살 길은 똘똘 뭉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좋은 대안을 갖고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개혁의 정당을 다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그 무의미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다시 경선에 끝까지 종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바른정당의 개혁정당으로 이 박유희가 입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여러분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 내놓고 우리 바른정당의 정책으로 삼아서 바른정당이 최고의 정당에 가고 정말 보수의 정당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태경 후보 시작하세요.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안의 친박 세력들을 바퀴벌레라고 했습니다. 바퀴벌레 정당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홍준표 대표는 바퀴벌레 똥 치워주던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 때 친박들 표를 얻으려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징계를 했던 사람들, 징계를 모두 해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친박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용 좀 했다가 다음번에는 또 저렇게 이용하고. 개혁 보수의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홍준표 정당이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저 사람들이 욕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는 모양이구나. 한국당은 모든 걸 반대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 있는 사람도 국민들은 문제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1야당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도울 거는 덮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그 비판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문제 있다.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들한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에 홍종학 문제 있다 그러니까 홍종학 괜찮은 사람이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70%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바른정당이 제1야당이 돼야. 그래서 한국당을 이번 지방선거를 한국당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1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정당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우뚝 서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문원 후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고공지지도는
물론 그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보수가 잘못하고 보수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정당의 창당 이념을 망각하시고 오늘 떠난다고 선언을 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라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여하튼 우리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의 길을 열어감으로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되고 또 개혁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른정당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가시밭길을 걸을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쳐다보면서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박수 받는 그런 보수 재건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열 자신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바른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수는 이 땅에 구현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오늘 날이 날인 만큼 목소리에 아주 비장미가 흘러넘치는데요. 조금 더 좀 기운 내시고 밝은 분위기로 이제 토론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고, 이번엔 주도권 토론입니다. 순서상 박유근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요. 7분 시간을 드립니다. 7분 사이에 나머지 세 후보 가운데 다른 두 후보, 최소한 두 후보 이상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답변 듣다가 조금 중간에 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주도권이 있으니까. 예. 다만 최소한 답변할 시간 좀 주셔야 한다는 점만 지켜주시고요. 자, 박유근 후보 시작하시죠. 예. 먼저 우리 유승민 우리 후보님한테 좀 그러니까 우리 하태경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9명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간다하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이나 또 우리 당에서 봤을 때에 우리 유승민 후보님한테 90%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태경 의원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시대는 역사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파가 조금 변한다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우리 바른정당 창당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창당할 때 친박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 그런 포부를 밝힌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우리 당 중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그분들 떠나가는 걸 붙잡기 위해서 그분들 말대로 전당대회도 연기해주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하태경 의원님하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지금 이러한 거는 대다수 우리 당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박유근이한테 아무런 욕도 안 하도 먹고 또 참신하고 기금도 많고 괜찮은 후보가 나왔으니까 이 세 분이 다 사퇴하고 박유근이 같은 사람 하나 내세아가 대표로 하면은 어떤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농담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임은 앞으로 우리 정문원 우리 전 사무총장도 있고 저도 있지만 이 당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유승민 우리 후보님하고 하태경 후보님이 앞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문원 우리 후보님은 전 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또 국회의원 하시고 또 사무총장 이래 하셨는데, 우리 정문원 후보님은 이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바른정당은 이젠 남을 욕을 하고 싸움질 박질을 하고 찢고 벗고 이래가는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바른 보수, 진짜 개혁의 보수 이래 나가려면은 우리
정말 우리 국민을 리드하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대안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 그다음에 개혁 과제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국가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정부도 그리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적으로 통치 행위를 하고 이 국가 중심적인 통치 행위를 패권 정치가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대학에서 수업을 했는데요. 아이들 교양 과목 학점을 매기는데 상대평가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상대평가를 하느냐? 이것은 교양 과목인데 좀 절대평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학교 지침이냐? 물어봤더니 교육부 지침이랍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아이들 학점 매기는 것까지 숟가락으로 올려놔야 됩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보수 개혁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정치권이 상호 존중의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문제가 있는 게 상호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전에 하태경 우리 의원님 말씀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의 42%가 이렇게 뽑았으면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사사건건 그냥 안 된다 하고 태클을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다음 또 나아가서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를 그냥 같이 붙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지 않습니까? 졌으면 그 뒤를 그래도 수긍해야지. 그걸 물고 뜯고 이래가지고 또 다음 앞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이까지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상호 존중도 없고 남을 보면 깔가문대고 못 살게 굴고 이러한 정치를 하는 그를 아예 이젠 우리 정치 마당에서 뿌리 뽑아 밖으로 그냥 싹 끌어내야 됩니다. 이러하지 않고서는 우리 앞으로 정치는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호 존중의 정치, 우리 위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우리 대통령이 지금 10명도 넘지만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물고 뜯고 그냥 완전히 자기 아니면 안 되고 전부 도둑놈이고 완전히 이거는 적폐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상호 존중의 정치가 없는 이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정치에서 식상하고 또 외면당합니다. 우리 보수가 안 하려고 이유 중에서도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고 우리 민주당에 우리 정권을 뺏긴 것도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는 이제 많은 우리 이제 훌륭한 우리 밖에 인재를 영입을 해서 진짜 이 보수의 가치를 가진 그런 대안을 내놓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호 존중의 정치를 이 기치를 걸고 또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이 민생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적폐만 하고 또 무슨 사람만 그냥 영창만 잡아였고 지금 특별 무슨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안기부의 구시대 인물까지 다 불러내가지고 이 적폐 정치를 한다고 잡아였고 이래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여는 좀 어떤 이 구상을 갖고 다른 분 의견도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미래를 여는 정치, 그다음에 민생을 여는 정치, 그다음에 상호 존중하는 정치를 앞으로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잘 해나갈 건가? 대선 후보도 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는 저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도울 건 돕고요. 비판할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칙과 가치, 그 기준에 확실하게 입각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 대신 대통령하고 대화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답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한 10여 초 조금 더 드렸습니다. 다들 양해하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경 후보가 이제 다음 7분 주도권 토론인데요. 박유근 후보 잘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상호 토론 위주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후보 시작하세요.
저도 저하고 박유근 후보님하고 기본적으로 같은데 조금 이제 적폐청산 문제를 보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새누리당으로 국회 입문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겪은 보수 정치권은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실제로 일종의 군주처럼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철권 통치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그 안에 일부하고만 그 소통하고, 심지어 당시에 여당하고도 소통도 안 하고 국민하고는 더더욱 소통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저런 문제, 저런 비극이 왔고, 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터진 문제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제가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확인된 것은 당시에 특수활동비 중에 5억이 여론조사비로 쓰였는데 대구에 집중적으로 그게 쓰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총선 때죠. 총선 때 대구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 진박이 떨어뜨리게 할 건가. 여기에 청와대에 온통 그 정신이 집중되어 있던 상태인데,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답할게요. 하나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야당 때요. 저도 야당 오래 해봤습니다. 저희들 야당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특수활동비 영수증 없이 어디 쓰였는지 모르는 그 돈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여러 번 청와대 총리실에 촉구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상당한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갖다 주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는 만약 모든 게 불법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그거는 저는 우리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터지면 저는 성역 없이 조사해서 법대로 엄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러면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거기에는 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문제가 그럼 전혀 깨끗하고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팩트가 뭔가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저는 같이 조사하는 게 맞다 생각이고, 이번 사건에 관한 한은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작년에 제가 공천 학살 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돌아왔는 그 선거 기간에 그게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가 여론조사 하는데 5억 뭐 더 이상 이렇게 쓰였는지 저희야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1월, 2월, 3월 이때 제가 생각해도 비정상적으로 대구 또 특히 제 지역구나 옆 지역구 중심으로 저하고 가까운 공천 학살 당한 의원들이 있는 그 지역구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매일 누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느냐. 왜냐하면 여론조사하면 주민들이 오늘 여론조사 왔다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며칠 동안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아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무소속으로 나와도 상대 후보를 뭐 2배, 3배로 앞선다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해도 누가 하길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한 번 여론조사 할 때 한 1,000만 원 드니까 5억 다 쓰려면 아니, 50년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다녀보면 주민들이 오늘 또 여론조사 전화 왔더라.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청와대가 이렇게 주도했던 여론조사 아니었나. 그냥 짐작이 듭니다. 우리 정문원 후보께서도 이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번 이제 특수활동비 이야기 나오면서 오마이뉴스 기자분이 노무현 정부 국정원도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썼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0억을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일종의 북한의 뇌물로 주고, 그리고 청와대 386들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386들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지고 룸살롱에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특히 이제 대북 특수활동비잖아요. 북한 체제를 갈아엎으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정상회담 하는데 자기들 돈으로 뭐 하면 되지. 일종의 정상회담 뭐 잘해보자고 일종의 뇌물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그 부분에 생각하세요?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 좀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런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부분, 뭐 우리 정권 때 일어났던 부분, 보수 정권 때 일어났던 부분이 아니라 그 전에까지도 지금 하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벌백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현안들이 산적돼 있는데 도대체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적폐청산이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본인들의 지지율을 견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 도대체 뭐 코미디언 얘기대로 도대체 손은 누가 매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기들 정권의 분풀이, 한풀이에만 매달리는 적폐청산인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미래를 열고 나갈 세력은 우리 바른정당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보수를 제대로 재건시켜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보수 정권 시절에 적폐 청산 우리 바른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 그 이전 정권의 적폐도 넣으면 공정하게 같이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특수활동비가 무슨 대북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이 부분들을 영수증 다 이제 발부를 해야 된다. 다 공개를 해야 된다. 바른정당에게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승민 예, 저도 뭐 원내대표 짧게 5개월 하면서 특수활동비 받았고요. 뭐 대부분 저는 뭐 우리 당 안에 이렇게 필요한 용도로 썼습니다만 영수증 첨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안에서도 뭐 국회의장, 부의장, 각 당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 뭐 문제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시간이 너무 가니까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진짜 투명하게 모든 거 신용카드로 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문원 의원 바로 받으셔서 정문원 후보 7분 주도권 토론입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을 기존 토론회에서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당이 원내보다는 또 원내는 또 오늘 또 여러분이 탈당 선언을 하셨고 원외가 굉장히 많은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외 당협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원외 당협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원외 당협의 역할과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돼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전국에 한 250개 지역구 중에 지금 저희들이 한 130개 정도 당협위원장밖에 없고요, 원외가. 그 원외조차도 지금 이 9명 의원들 탈당하면서 같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갈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일단 가실 분 가시고 나면 나머지 남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비어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선거 치르려면 저는 일단 조직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의 각 지역에서 우리 바른정당의 기치로 진짜 열심히 해줄 사람들 찾고요. 그분들이 직접 지방선거 출마하셔도 좋고 아니면 정말 젊고 참신한 새로운 정치 신인들로 우리 바른정당이 어떤 당인지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려는 저희는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기호가 4번 그대로 있으면 4번 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내년 지방선거에 저는 승부를 꼭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저는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고요.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지사, 우리 현역 지사가 2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한은 그분들 당선을 위해서도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원외를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원외에 있어 보면 가끔씩 원내 국회의원들이랑 원내 당협위원장들이랑 조금
조금 온도차가 있다라고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외 당협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게 당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 가지 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 오늘 이제 9명 탈당하면 11명 남지 예, 않습니까? 11명 국회의원 있는 당에서 무슨 원내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예. 우리는 원내에서 예. 진짜 괜찮은 우리 후보자들 예. 많이 내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거둘 그래서 수가 하여튼 없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시든 간에 이 원외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원외 당협이 당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마련되는 이것이 우리가 원외 당협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좀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야당 교체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고 어떤 가열차게 돌진하고 계신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 보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야당 교체를 하는 건 전략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그게 개혁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의원이 지금 하우부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개혁 보수에서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될 개혁의 본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보수 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길을 왔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서 다들 두려워한다. 이 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혁 보수의 컨텐츠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만드는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심판이 됩니다. 그 총선 때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먼저 바뀌어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한국당에 지금 다 투항해버리면 문재인 정권 심판할 주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보수 세력의 재집권은 영구히 불가능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의 과제는 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야당, 새로운 보수 야당이 어떤 모습인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데 우리가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한국당 갖고는 뭐 어림없으니까 보수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보수란 이런 것이다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한 가지가 우리 유승민 후보의 대표 상품이 중부담 중복지입니다. 한국당은 저부담 저복지죠. 저부담 저복지고 문재인 정부는 고부담 고복지로 애매합니다. 뭐 그렇게 가려는지 말려는지.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너무 과도한 복지는 견제하지만 어느 정도 복지는 해야 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그 모든 걸 파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지금 확대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한국당과 차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의근 후보님 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조선시대 때서부터 국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학교의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지만 일자리 80만 개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국가 중심 경제지 어떻게 사람 중심 경제입니까? 모든 걸 국가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거든요.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동네 경찰서에서 전화 오든지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나 뭐 잘못한 거 없나 걱정부터 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정치의 기본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으로 사고하고 국가 중심으로 통치하는 행위를 깨고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되면서 아까 우리 복지 얘기도 하셨지만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안전망을 펼치는 복지를 하는 것이 우리 어떤 개혁 보수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 분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의근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시간을 안 주셔서 미처 답을 못 드린 게 바른정당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게 대한 저희 책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뭐 어떻게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많은 책임을 느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당 정신, 초심,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개혁보수의 길, 새로운 정치, 이런 데 대해서 이번 이 모든 상황에서 만약 제가 제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그걸 고집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소신을 안 지키고 무너져 버렸으면 저는 아마도 그냥 지금쯤 거의 뭐 자유한국당 그냥 기어 들어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하면서 정말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저는 그게 고집이든 소신이든 지키지 않으면 당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한 말씀만. 예, 지금 뭐 상황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이때까지 해오신 게 제가 이제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선을 끝나고 뒤에 이제 마무리가 조금 우리 당 전체 당원도 그렇고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우리 유승민 후보한테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당을 끌어가는 데는 이제 다시 그런 전체를 밟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또 더 나은 리더십을 갖고 우리 당을 좀 이끌어 가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탈당을 하신 그분들이 바른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뭘 하셨는지 정말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로 뛰었고 지금은 당이 위기에 처해서 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바른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제가 제 거 모든 거 다 바쳐가지고 정치 생명 걸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그동안 했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하는 걸 보고 교섭단식 깨지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후회했던 못했던 그거 모든 거 다 쏟아붓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다른 후보님들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하태경 후보님하고 우리 정문원 후보님께 먼저 한번 다들 자유한국당에 가는데 탈당하고 가는데 왜 안 가셨어요?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보수 세력을 재건하려면 정말 처절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우선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반성이란 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뭐 우리 잡아먹을 생각, 그래서 좀 어떻게 뭐 몇 명이 건너가신 것 같습니다. 그저 몸집 불린 생각, 반성은 하나도 없이 보수 결집만을 외치면서 마치 우리 바른정당이 없어지면 보수는 또 다 자기들의 싹쓸이다. 이런 기막힌 발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대한민국 보수가 건전한 보수, 제대로 된 개혁 보수가 바로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갈 거라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개혁 보수를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이 정부 잘못하면 당연히 야당이 특히 보수 야당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못하도록 고치고 대안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지지를 못 얻고 국민의 마음,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저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거기에 국회의원 의석 몇 개 더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가 진짜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남아서 이제 같이 해보자고 정말 탈당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하태경 후보님 아까 그런 말씀 좀 하셨는데요. 뭐 중부담 중복지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너희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9개월, 10개월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국민들한테 특히 보수 유권자들은 제일 많이 들은 게 너가 자유한국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대선 때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제가 여러 가지 뭐 연설이나 이런 걸 갖고 저희들은 이렇게 다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그걸 완전히 체감하실 정도로 실감나게 저희들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되면 지금부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다를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하 후보님
생각이 좀. 그 작년에 유행했던 영화 대사 중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대사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교섭단체 무너지면 보조금은 뭐 많이 뭐 줄어들지만 정치인으로서 좀 멋있게 멋진 정치인이 그 모여있는 이 정당이 바른정당이다. 국민들이 그것만 인식해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멋있는 정치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다. 제가 찾아봤는데 헌법 46조 위반입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 헌법 46조가 자기 지역구를 우선하지 말고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적으로 정치를 해라. 양심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근데 뭐 그 지금 가신 분들 내년 지방선거 우리 지역구 너무 어렵다. 기호 4번으로는 그래서 기호 2번은 달아야 된다. 이게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 후보님 말씀은 우리 자세도 달라야 되고요. 또 우리 사람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달라야 되고 그러다가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바른정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진짜 제일 와닿는 그런 뭐 그게 정책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데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자, 주도권 토론 순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지금 전반부 주도권 토론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그때 시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안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순서상 이번에는 하태경 후보가 먼저 답변하게 됩니다. 9명 탈당하면 이제 11명이 되니까 더더욱 중요해진 질문 같아요. 지난주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책 연대를 넘어서 선거연대를 거쳐서 통합으로까지 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궁금해합니다. 하태경 후보부터 2분 안에 답변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한국당하고 안 돼서 교섭단체도 무너졌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국민의당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 명분 없는 통합은 그 어느 당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학만을 위해서 합당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연대하겠다는 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공식화했고 또 선거 연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정몽준 선거 연대 있었고 또 그 유명한 그 김대중하고 JP 김종필 전혀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 교체를 위해서 국민당과 선거 연대 문은 충분히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지역구에 서로 기반하고 있는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 연대했을 때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비전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절대로 합치는 일은 없다. 단 우리가 계속 상호 논쟁을 할 겁니다. 대북 정책, 우리가 예를 들어 국민의당 햇볕 정책 지금 거의 20년 전의 정책 아닙니까? 그럼 20년 전의 정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 물어볼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답변을 하겠죠? 우리도 MB 때 예를 들어서 뭐 대북 핵 문제도 햇볕 정책이든 보수 정권의 압박 정책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압박 정책 똑같이 유지할 거냐?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호 논쟁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치 비전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일은 지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원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 그 정책 연대는 가치가 같고 생각이 같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통합으로 이어지느냐, 합당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하느냐의 부분은 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치 공학적인 것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의명분이 있고 국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공유되는 가치가 있으면 그런 상황 안에서는 뭐 정책 연대뿐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당이랑은 뭐 물론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생각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이념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되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이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국가 중심의 통치 행위를 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차 혁명위원회 같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4차 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머리에 헤드셋을 쓰고 내 뇌파를 읽어서 그것을 다른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비슷해지는 수상국 시대의 견훤위의 관심법 같은 것이 과학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4차 혁명을 주도합니까? 4차 혁명을 일반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 이 자율적으로 자유스럽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도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도태돼 나오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펴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깔아주고 거기서 대해서 도태되는 안전망을 깔아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4차 혁명을 주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국민의당이랑 굉장히 좀 저희가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잘 확대돼 나가면 선거연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 저희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이미 수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제일 닮은 점은 이런 겁니다.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 민생하고 관련된 거는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책, 협력, 연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 부분에서는 공통점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정책 입법 예산에서는 저는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입니다. 지금은 안보, 죽고 사는 문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안보에 대해서 만약 생각이 대화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합치고 나서 맨날 안보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거 그거는 같은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아까 하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좁혀나가거나 없애나가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새 정치를 하려면 지역주의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국민의당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지역주의 극복하자, 이렇게 지역주의 탈피하자, 극복하자. 그게 새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던. 영호남 지역주의 다 극복해야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그 말을 이렇게 묘하게 바꾸고 비틀어가지고 저거는 호남을 배제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꾸로 호남에서 호남 지역주의를 자꾸 부추기고 다니십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지역주의 이 두 개에서 우리 차이를 또 극복해야 될 그 과제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저는 선거연대 가능하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유건 후보 마지막. 예. 저는 이 국민당하고 합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한국당하고 합치는 문제 이거는 정책 연대나 또 조금 전에 우리 유승민 후보 또 우리 하태경 후보 우리 정문 후보 똑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선거를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 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우리 아까 상호존중의 정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내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 이것도 이젠 좌파, 우파, 보수 또 진보 이렇게 가리지 말고 한 당에서도 좀 좌파도 있고 또 진보도 있고 또 개혁 보수도 있고 보수도 있고 각 당마다 이제 그런 게 많이 희석됐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진보나 또 보수의 차이가 각 당의 색깔이 별로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우리 당도 이젠 거대 정당이 되고 또 정책 정당이 되려면은 국민의당, 민주당, 그다음에 한국당 할 것도 없고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당에 많이 들어와서 같이 서로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서로가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또 용할 건가, 이런 거를 이젠 정책으로 또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우리 당과 정책연대, 그 다음에 또 선거연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당과 당대 서로 이래 합치는 것도 좋다. 별 문제가 없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같이 서로 화합하고 또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은 뭐 국민당 아니라 뭐 민주당하고라도 손잡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하시던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예.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에 쏟아져 나온 정치권 기사는 정계 개편 급물살 뭐 이런 제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네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급물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군요. 자, 후반부 주도권 토론 이번엔 정문원 후보부터 7분씩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 그 박유근 후보님께 실물 경제를 또 다루시는 분이니까 조금 그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 경제의 살기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이 경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힘입어서 반도체 호황에 좀 힘입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좀 높여잡고 이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생각보다 미국 연준에서 좀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처지는 가계부채가 1,400조에 이르고 있고 국가부채도 1,400조가량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경우에 우리가 그 금리를 따라서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면 지금 빚내서 집 산 서민들 다 어떡하라는 얘기며 우리 진짜 우리 지금 박 후보님께서도 중소기업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정말 소규모 기업들 아니면 자영업들 빚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당장 주저앉게 생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린다 치면 지금 외환보유고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전 오픈대로 외환보유고들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져서 외환이 부족한 20년 전에 벌어졌던 IMF 사태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살려면 도대체 우리 경제의 기본은 괜찮은 것인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떤 방도를 취해야 되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제가 미국 경제의 연준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 금리도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늦게 다시 우리 부산에서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제학을 지금 현재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 금리의 문제는 우리 서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 연준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 금리를 안 올라가면은 우리 달러가 다 빠져나갑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이 수출을 해가지고 버는 건 지금 중견기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산층이 없습니다. 이 정치가 지금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겨우 남은 게 대기업 몇 개가 남았습니다. 이 대기업마저도 현재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분배를 하겠다. 그 대기업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바꾸겠다 하는데 이 대기업마저도 망하면은 우리는 이건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주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국가로 변해가는데 절대 이건 우리 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는 안 올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을 써서 달러를 계속 보유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에 따라가려면 차별 금리를 우리 좀 줘서 중소기업과 또 서민 이런 데는 좀 차별 금리를 줘서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귀족 노조들의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귀족 노조의 문제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권 때 미추노총 위원장 뭐 잡아넣었는데 그렇다고 귀족 노조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경제 발전을 저하시키는데 이 귀족 노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예. 귀족 노조에 대해서는요. 우리 사실상 보수가 예. 개혁 보수가 이 귀족 노조를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러고 반발심이 심하고요. 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정치를 똑바로 하려면 이 귀족 노조의 정리를 예. 이번 문재인 정부가 예,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저는 이 귀족 노조의 정리를 좀 제대로 된 산별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목소리로 하여금 귀족 노조를 어떻게 얘기하면 허튼짓 못하도록 견제하고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의원께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20개 이상, 20개 정도 보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거든요. 도대체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돼서 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노력이 좀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쪽은 사실상 핵무장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을 허용하면 안 되고 예. 끝까지 니들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를 끝까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쉽게 핵무장국이 되네. 예를 들어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핵무장 하자고 그러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되면 한국 핵무장 하려고 그럴 겁니다. 왜? 북한도 쉽게 핵무장 하니까. 또 우리도 핵무장 해야 맞설 수 있다는 이런 핑계로. 이렇게 되면 일본, 대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장은 그래서 더더욱 용인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이 북한의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라디오, TV 방송, 저는 남북한이 TV 방송 서로 개방하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TV가 북한의 마음대로 틀 수 있게, 북한 TV 우리 보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깹니다. 반공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과감하게 열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정보를 누릴 수 있게만 하면 저거는 아래로부터 붕괴된다. 우리가 지금 당론으로 나토와 같은 전술핵에 대한 핵 공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유도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이룸으로써 차제의 통일의 계기로 삼아서 아예 근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한 1억 정도의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영토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이 주변국들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그런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유도해내고 레짐 체인지를 만들어내서 통일로 이끌어가는 정책이 동시에 구현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 받아서 7분 예. 후보. 안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안보 이야기 마저 조금 하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하태경 후보님하고 정문원 후보님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매파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대부분 동감해요. 근데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변화, 특히 밑으로부터의 어떤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레짐 체인지라는 표현을 쓰든 뭘 하든 이런 거 할 때 사실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하면서 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정보의 교류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그런 어떤 정보 제공 그분들이 세상에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도 정말 미치광이 같이 위험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제법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 김정은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왜 철저한 한미 공조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되냐 하면 혹시라도 미국의 우발적인 그런 도발이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안 나도록 하면서 만약 북한이 우리한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정말 한미가 단호하게 하면서 아까 하 후보님 말씀하신
중국, 미국을 움직여서 이제까지 북한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진짜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요. 내일 모레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데 지금 제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트럼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발 자주 통화하고 긴밀하게 같이 의견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정부는 그 한미 간에 지금 우리 대통령과 그 미국 대통령 간의 어떤 긴밀한 대화, 소통, 공조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두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일단 레짐 체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통일비서관을 할 때나 여당 의원을 했을 때는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조심해서 접근을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니까 무슨 문재인 정부 레드라인 설정한 거 보면 뭐 ICBM의 핵탄두를 설정한다는 게 미국 레드라인이지 이게 우리 레드라인입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좀 들으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든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 너무 많은 피해가 오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을 막으려면 역설적으로 전쟁은 힘으로 막는 겁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로마의 격언에 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대통령 워딩이 우리는 전쟁 못하겠다, 무조건 못하겠다. 얼마나 저희들이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야, 니네 허튼 짓 하면 붙을 까고 있어. 는 의사표명을 해야 자들도 겁을 먹고 아무 짓을 못하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 후보님한테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게요. 중국 전문가시고 중국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문제에 대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 대해서 우리 쓰리노다. 미국에서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결정도 없었다. 이런 사드에 대해 쓰리노 하다가 작년 7월 8일 날 갑자기 사드 배치하기도 발표해가지고 저는 한중 관계가 신뢰 차원에서 많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또 새로운 쓰리노가 나왔는데 이제 중국하고 뭐 합의 내지는 약속했다고 언론이 다 보도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MD에 편입 안 된다. 사드 추가로 안 하겠다. 그러다가 또 하나 뭡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계속 하고 할 자세가 되어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만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하고 베이징에 각각 다른 말을 해가지고 양쪽 다 신뢰를 잇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리노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중국하고 쓰리노 이야기했던 데 대해서는 분명히 한미 동맹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해명과 미국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왕따 외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사드 배치 안 할 것처럼 했다가 해가지고 중국한테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고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상 지금 같은 쓰리노 같은 그런 굴욕적인 양보 그리고 미국과의 원래 신뢰를 까먹는 이런 양보를 저는 안 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한 거를 또 폐기하는 거는 더 큰 악수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좀 해석을 균형되게 공식적으로 잘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바른정당도 역할을 해서 안보가 좀 초당적으로 가게끔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1분 30초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박유근 후보님하고 정문원 후보님께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탈당하신 분들하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 제일 큰 차이가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주동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제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수의 혁신이냐? 예? 그걸 보수의 대단한 혁신이다. 이래 받아들이면 자유한국당 가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아니 지금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재판받는 전 대통령, 힘 다 빠진 전 대통령을 선거 때는 시큰 표 때문에 이용해 먹고 지금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냥 헌신작처럼 버리는 이게 무슨 보수의 혁신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뭐 한국 당이나 우리 당의 다름이 뭐냐 이런 말씀을 먼저 초장부터 드렸는데 이건 뭐 그게 무슨 보수라고 하고 또 다른 보수 개혁, 보수 혁신, 개혁이다. 또 뭐 혁신이다. 예.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면 완전히 뭐 전형적인 뒷북 정치죠. 똥차 지나가고 손 흔드는 뭐 그런 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르다. 대안이 나와야지. 여기까지. 방금 보주제에 대해서는 네 분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박유건 후보 바로 받아서 7분 주도권 토론 좀 질의응답식으로 좀 이끌어가 주세요. 예. 우리 정문은 우리 후보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당이 바른정당의 개혁보수라 이렇게 지금 유승민 후보님이나 또 하태경 후보님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매양 물고 뜯고 싸우고 뭐 홍을 뭐 공격하고 뭐 문을 공격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국민 앞에 나서는 우리 바른정당 개혁보수를 똑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국가의 처해져 있는 문제 이게 대안을 우리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 일자리 창출 공무원을 뭐 17만 명 늘리고 또 뭐 그 중에서도 뭐 경찰 공무원, 소공무원을 늘리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문 우리 후보님이 비서관도 하시고 그것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옳은 일인지 또 정문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은 뭔가 이걸 한번 비서관은 통일비서관을 했고요. 뭐 경제비서관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80만 개 무슨 뭐 일자리를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건 세금을 걷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 중심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경제에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다 걷어내고 자율성, 자유와 창의력이 발휘되게끔 만들어줘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지금 우리 게임 산업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냈으며 얼마나 많은 이 국부를 창출해내고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가 게임 산업 나오기 전에는 그 게임 산업을 만들어내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 젊은 애들이 할 일 없으니까 게임방 가서 저게 무슨 뭐 페인들 아니냐 욕을 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나라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깨고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집단들의 자율성을 보장되는 형태로 간다면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그 국가가 간섭하는 걸 좀 빼고 국가는 그 공정성을 보장시키는 부분만 좀 책임지고 또 잘못돼서 도태된 부분들을 아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안전방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 자유와 자율성에 맡기면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너무 많다. 근데 국가의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 그것도 돈은 엄청나게 갖다 내버리는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 돈만 해도 중소기업을 그냥 봉급을 줘도 문제없을 정도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이 지금 정책을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우리 대기업, 우리 약 한 중견기업 이상 6천 개, 약 2천억 이상 하는 이 중견기업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 한 그릇 사주면서 여보시오, 오늘부터 당신네들은 신입사원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뽑아가라. 5년 이상을 근무한 자를 우선 뽑도록 하라. 이 한마디만 던지면은 우리 일자리가 지금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경험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우리 같은 경우도 중견기업에 지금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400만 원, 여만 원 주는데도 일을 안 하러 오는데 무슨 일자리가 없다고 국가에서 꽁꽁 앓고 공무를 늘리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대기업에서는 기분 좋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인원 고용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사람 뽑아가서
60세까지 충분한 훈련된 사람을, 노하고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국가에서 너무 모르고 정치인도 이런 거를 이 간단한 모든 별가인 거를 착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런 문제를 우리 유승민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243년에 정확하게 있으면 인구가 56만 밖에 안 된다. 다 죽어버리고 없다. 그럼 뭐 안보 잘하고 경제 잘하면 뭐 하느냐고요. 백날 해봐야 240년 넘으면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안동시만한 인구가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 발전하고 오늘 우리끼리 뭐 만나가 지금 뭐 토론하면 말하냐고요. 240년 후에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50명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인구를 앞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뭐 어디 뭐 국방이고 뭐 경제고 이걸 다 집치우고 어지간히 됐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를 후손을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이 저출산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이 앞으로 가려면은 이 저출산 문제를 똑바로 치워서 가야 되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서 대안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가지고 지난 대선 때도 저는 뭐 제가 육아휴직 3년이나 칼퇴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일단 제일 밑바닥에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정말 연애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내 애한테는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회를 만드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고는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충분히 박 후보님 말씀하신 그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문제 또 사교육,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젊은이들이 감히 결혼해서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0조, 110조 원을 썼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까지 그냥 다 갖다 붙여가지고 돈은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이거는 뭐 5년 지나고 나면 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니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만들고 그냥 뭐 쇼 광고용으로 몇 가지 정책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노력한다. 갈수록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시간이 여기 되면 제가 10초만 좀 더 쓰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중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런데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우리 앞으로 신생아가 태어날 지금 200억, 300억 드는 이 육아 이 기본 투입되는 돈으로 우리가 대학교 2학년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충분합니다. 이래서 정책만 잘하고 정확한 우리가 정책만 수립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출생하는 대학교 2학년까지 국가가 알겠습니다. 100%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대학 된다. 2학년까지 무상교육 이런 아니면 된다. 하태경 후보 마지막 7분 주도권 토론. 예. 제가 우리 유승민 후보한테 여쭙겠습니다. 한국당이 그 소위 좌파를 공격하던 전형적인 방식이 빨갱이 색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주사파 정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 방송사 이사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집권하면 적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추기고 또 심지어 저도 이제 뭐 박지원 의원이 호남 지역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영남에 계신 분들이 박지원 하면 저 빨갱이, 상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당을 또 지지하다 보니까 한국당 사람들이 또 거기 자기 지지 세력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빨갱이 장사를 계속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바른정당은 지지 기반이 변해야 된다. 근데 한국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10%대 되는 그분들 눈치를 계속 우리가 봐서는 바른정당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빨갱이 장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우리 당은 이 냉전 의식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운동을 할 것이며 새로운 지지 기반을 새로운 보수의 기반을 거기서부터 꼭 피우겠다. 우리는 지지 기반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강고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 때문에 한국당 지지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빌리고자 지금 또 탈당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이 빨갱이 장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치하면서 누구 보고 빨갱이다, 뭐 종북 좌파다 이런 표현 쓰는데 안 쓰고, 또 그런 표현을 쓰려면 정말 너무나 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1% 지지로 국민 손으로 대통령 뽑힌 분인데 그분한테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게 무슨 팩트 없이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빨갱이다, 종북 좌파다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맞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생각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강의 가면 대학생들 중에 도대체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무조건 사드 배치 반대하는 그분들하고는 제가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사드를 배치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목숨,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를 한참 설명해주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빨갱이다, 종북 좌파다 이런 프레임 가지고 자유한국당 같이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실 안보, 경제 다 무능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거 때마다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녔는데 경제고 안보고 무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진짜 바른정당은 빨갱이 종북 좌파 말 안 써도 우리가 오히려 유능한 사람이고 우리가 유능한 정치를 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걸 그거는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의 변화라는데 그 지지 세력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하는 그런 젊은이들 표를 우리가 뺏어오기 위해서 뭐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거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오히려 우리는 진짜 안보의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젊은 층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이죠. 민주당 지지율도 뺏어와야 됩니다. 진짜, 절반이 그러니까 50%가 진짜 보수의 표는 예. 저는 우리가 확보하는 그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문환 후보한테 지금 한국당이 지금 걸핏하면 국회 보이콧하고 심지어 뭐 청와대 뭐 그 영수회담, 청와대 간담회도 홍준표 대표가 보이콧하고. 근데 제가 우리 19대 국회를 같이 했지만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하고 6개월간 장애투쟁 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지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올라간 거는 최순실 사태 때문에 뭐 너무 엄청난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폭락하고 저쪽에 올라가고 지금도 반성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정당은 그런 국회 보이콧 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하겠다. 그 안에서 싸우겠다. 국회 안에서. 이런 어회주의 정신을 바른정당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 17대 때 야당 의원을 하면서 우리 이제 정권을 되찾아온 다음에 그때 이제 공천을 안 줘서 출마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 1년 정도 국회 쪽에 신경을 안 쓰다가 그 국회가 열리니까 좀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 예상질의 예산 답변 뽑아봐라 그러면서 그런 이제 그 요구를 받고 도대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좀 국회 분위기를 봤는데, 그때 제가 한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야당일 때 그땐 열린우리당이었죠. 열린우리당이 하던 짓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앉아있고, 지금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된 그 민주당은 야당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야당했을 때 한 짓을 저렇게 똑같이 하고 앉아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이 의원이 얘기한 국회 보이콧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관계를 퇴행적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똑같은 걸 하면서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좀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빼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 북해 고위권 이런 것은 사실 국민의 논리협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 일자리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가장 큰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딱 제일 큰 문제점 한 가지만 지적하시면. 지금 현재 다 전산화되고 지금 뭐 공무원이 남아 돌고 있는데 그렇지. 그 공무원을 17만 명 뽑겠다. 이거는 너무 이건 얘기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줄여야 될 공무원인데 그걸 더 늘리고 있다.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후반부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가니까 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 새로운 정책 대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도 많이 오고 가서 이런 것들이 잘 꿰어지면 우리 정치 전체를 성숙시키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갖게 되는군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50초밖에 못 드리겠네요. 원래 1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하태경 후보부터 또 박 후보 이런 순서로 하태경 후보 50초.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눈에 안 보인다고 벌써부터 주저앉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분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 기적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는 야당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낡은 야당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절대로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낡은 정당에 우리가 낡은 보수에 흡수돼서는 보수 재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보수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바른정당 많이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유건 후보. 예,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여태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대표이사로서 여태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과 그리고 기술의 노하우를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바라는 모든 정책을 우리 바른정당에 입안을 해서 정말 우리 바른정당이 바로 가고 또 개혁 정당이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박유거가 앞장서서 이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고 특히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저출산 문제, 제가 이때까지 정치권에 바라는 21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바른정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걸고 우리 보수 정당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유승민 후보. 예, 오랫동안 보수가 잘못해서 정말 보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 개혁 보수 해보고 싶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쉽지 않을 거다 알았는데 오늘 탈당 사태 겪으면서 정말 이제 어려운 시간이 제대로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저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정치 생명을 다른 아무 욕심 없이 보수를 새로 세우는데 바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 그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문원 후보. 예, 정치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우리 바른정당 바르게 정치하겠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국민이 원하는 보수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가 이 땅에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바른정당 창당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른정당 작은 정당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보수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당이라고 외면치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바른 정치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 모두 수고하셨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잘 세우시는 것뿐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에도 긍정적 기여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